1776년 조선 왕궁 한복판에서 시작된 비극적 복수극. 이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암투가 아닙니다. 조선 왕실을 뒤흔든 피로 물든 권력의 대가이자 한 왕의 고통스러운 복수였으며 어린 시절 상처로부터 비롯된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조선의 12대 왕 정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즉위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할아버지 영조의 총애를 받았던 후궁 수계문 씨를 궁에서 내쫓고 결국 사약을 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문 씨는 한때 조선 궁궐을 호령했던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미천한 궁녀의 신분으로 시작해 영조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되었고 2명의 옹주를 낳으며 권세를 떨쳤습니다. 궁중에서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는 없을 정도였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곧 조선 궁정의 흐름을 좌우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왜 즉위하자마자 그녀를 표적으로 삼았을까요? 문 씨는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새로이 등극한 군주의 분노를 사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의 시작은 25년 전 1751년의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11월 창경궁에는 깊은 비탄이 드리웠습니다. 영조의 큰며느리였던 효장세자의 부인 현빈조 씨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영조는 그녀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며 빈전을 직접 찾는 등 각별한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장례의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빈조 씨를 시중 들던 궁녀 중 한 명인 문 씨가 눈에 띈 것입니다. 그녀는 별감 문성국의 여동생으로 평범한 궁녀로 조용히 주인을 모시던 이였습니다. 그런데 영조는 이 젊은 궁녀를 우연히 마주친 순간 마치 운명처럼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며느리의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왕은 문 씨에게 승은을 내렸습니다. 조선의 도덕과 예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죽은 며느리의 빈소에서 그 며느리를 모시던 궁녀와 관계를 맺다니 궁궐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당시 18세였던 사도세자에게는 그 장면이 평생 잊히지 않을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형 효장세자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세자로 책봉되었는데 아버지인 왕이 형수의 장례 중 궁녀와 관계를 맺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면 그 절망감과 분노는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문 씨의 등장은 사도세자에게 있어 단순한 새 후궁의 등장이 아닌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감정의 붕괴 나아가 왕실 윤리의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753년 2월 문 씨는 정식으로 후궁에 책봉됩니다. 이 역시 조정을 들끓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영조는 승지에게 후궁 책봉 교지를 작성하라고 명했지만 당시 승지 윤광희는 그 명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영조는 다른 승지를 시켜 어인을 찍게 했고 이는 당시 조정 대신들조차 문 씨의 책봉을 달가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씨에 대한 영조의 총애는 식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인 1753년 3월 장녀 화련공주를 낳았고 1754년 5월에는 화기롱주를 낳았습니다. 영조는 6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문 씨와의 사이에서 연이어 딸을 얻은 것을 몹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모습은 아이를 낳는 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문 씨는 오빠 문성국과 함께 점차 궁중 정치에 깊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사를 논하는 대신이 아닌 궁녀 출신 후궁이 정치의 중심으로 올라선다는 것은 그 자체로 파격이었고 위험이기도 했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문성국은 동궁전의 별감들과 내통하면서 사도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이 정보를 모두 문 씨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 씨는 그것을 일일이 영조에게 보고하며 사도세자를 끊임없이 모함하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문 씨의 모함은 단순한 험담 수준을 넘어서 점점 교묘해졌습니다. 사도세자의 말실수, 하나 작은 행동 하나도 침소봉대되어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심지어
낙선당에서 발생한 화재조차도 사도세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며 그를 정신적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정조는 훗날 이 사건에 대해 아버지 사도세자가 억울하게 꾸중을 듣고 우물에 몸을 던지려 했던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말합니다. 문 씨의 야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딸만 낳은 것을 한탄하며 아들을 얻기 위해 몰래 사계에서 사내 아이를 데려와 왕자라고 속이려 했다는 전승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시도는 이종성에게 발각되어 무산되었고 만약 실행되었다면 조선 왕통이 혼란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사건은 정조의 기억 속에 생생히 각인되었고 사도세자의 죽음과 맞물리며 문 씨는 단순한 후궁이 아닌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악인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760년대에 접어들면서 문 씨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궁녀 출신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치, 종이품 수기, 수의 밖으로 승격되며 궁궐 내서 사실상 제2의 왕비로 군림했습니다. 왕의 사랑을 등에 업은 그녀는 감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조차 문 씨를 대할 때에는 말을 고르고 시녀들은 그녀의 눈빛 하나에도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권세의 절정은 언제나 몰락의 전조와도 같습니다. 문 씨는 오빠 문성국과 함께 궁중의 내밀한 소식들을 손에 쥐고 있었고 영주에게 보고하는 귀의 눈이 되어갔습니다. 한중록에는 문성국이 동궁의 별감들과 내통해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엿들었다고 기록되어 믿고 있습니다. 그녀의 보고는 점차 사도세자를 올가매는 덫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신임을 잃은 세자는 감시와 의심 속에서 점차 마음이 병들어 갔습니다. 그 무렵 궁중에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문 씨는 왕을 조종한다. 그녀가 입을 열면 세자가 꾸중을 듣는다. 그 말은 단순한 헛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 씨는 사소한 말 한마디조차 과장해 전했고 영조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낙선당의 화재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문성국은 세자의 부주의 때문이라 주장했습니다. 그 일로 사도세자는 부당한 꾸중을 받고 절망 끝에 우물로 몸을 던지려 했습니다. 그 장면을 어린 세손 정조가 바라보았다면 그 기억이 얼마나 깊은 상처로 남았을까요? 이후 문 씨는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끊임없이 궁중의 권력을 이용했습니다. 그녀의 언행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마침내 영빈이 씨마저도 그녀의 무례함을 견디지 못해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문 씨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믿고 감히 대비 앞에서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한낱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선 여인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자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비친 그는 언제나 의심스러운 존재였고 문 씨의 속삭임은 그 불신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결국 1762년 역사는 이모화변 아렌우 호 비엔밤이라 부르는 참혹한 사건으로 치닫습니다. 영조는 끝내 사도세자를 뒤주해 가도 8일간 고통 속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문 씨가 그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후대의 야사는 그녀가 세자의 죽음을 비웃었다고 전합니다. 정조의 기억 속에서 문 씨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악녀로 각인되었습니다. 세손이었던 정조는 그날의 비명과 통곡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의 문 씨는 단순히 권력욕에 사로잡힌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무너뜨린 자, 그리고 어린 아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긴 존재였습니다. 1762년 이후에도 문 씨의 위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가 사라진 후 오히려 그녀는 방해물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대신들을 조롱하고 원빈 홍 씨의 오라버니인 홍낙성을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은 이미 궁궐의 질서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 씨는 치명적인 사실 하나를 간과했습니다. 사도세자에게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 그 아들은 언젠가 왕이 될 운명이었다는 것. 1775년 영조의 노쇠로 정조가 대리청정을 시작했을 때도 문 씨는 여전히 안일했습니다.
자신의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균형을 되찾습니다. 1776년 3월 10일 영조가 세상을 떠나자 정조가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단 20일 만에 그는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수계문 씨의 자위를 삭탈했습니다. 그녀를 문녀라 부르게 하고 궁녀 출신의 본래 신분으로 되돌렸습니다. 오빠 문성국은 노비로, 어머니는 제주도의 종으로 가족 전체가 순식간에 몰락했습니다. 모든 영광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하루였습니다. 1776년 5월 정조는 문씨의 죄상을 낱낱이 포고했습니다. 그녀가 사도세자를 모함하고 왕실의 질서를 어지럽혔음을 밝히며 백성들 앞에 죄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정조는 마침내 그녀에게 사약 시야오 이글을 내립니다. 문씨의 마지막은 쓸쓸했습니다. 한때 영조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궁궐을 지배했던 여인은 이제 고요한 방 한켠에서 차가운 잔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영조의 미소였을까? 아니면 사도세자의 눈물이었을까? 1776년 여름 조선의 궁궐은 그 어느 때보다 냉랭했습니다. 영조의 국상, 그 고상이 끝나기도 전에 젊은 왕 정조는 마침내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숙계문 씨에게 사약을 내리라. 그녀의 운명은 단 한 줄의 명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약이 내려지던 날 문 씨는 침착했습니다. 언제나처럼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한때 왕의 사랑을 받았던 존재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잔이 눈앞에 놓이는 순간 모든 권력과 영광은 허상처럼 무너졌습니다. 궁중의 하녀들도 그녀의 시선을 피했고 대신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문 씨는 왕의 여인이 아닌 역적의 이름으로 역사에 남을 운명이었습니다. 정조는 그녀의 죽음을 단순한 형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세력에 대한 응징기자 어린 시절 자신을 짓눌렀던 공포와 증오를 끝내는 행위였습니다. 그가 사약을 내린 것은 복수의 완성이면서 동시에 왕권을 바로 세우는 정치적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정조는 교지를 통해 그녀의 죄를 낱낱이 포고했습니다. 그녀가 사도세자를 모함하고 궁중을 어지럽히며 왕실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씨의 오빠 문성국을 비롯한 일가를 모두 노비와 유배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문씨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노비로 전락한 문성국 제주도로 끌려간 어머니 재산 몰수, 그리고 멀리 귀양살이로 떠난 아들 문경행까지 궁중의 권세를 휘두르던 일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한때 누리던 영화와 부귀는 마치 환상처럼 사라졌고 궁궐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를 꺼렸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문 씨의 두 딸 화련공주와 화기롱주만큼은 보호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였을 뿐 어미의 죄를 알지 못했다. 그의 말에는 인간적인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조는 옹주들의 자위를 삭탈하라는 대신들의 상소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 결정은 냉혹한 복수 속에서도 남아있던 정조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령공주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죄로 인해 궁에 들어가지 못했고 예우도 받지 못한 채 평민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영조보다 21년을 더 살며 순조 때까지 생을 이어갔고 1821년 69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긴 생은 어머니 숙계문 씨와는 정반대의 운명이었습니다. 한편 숙계문 씨의 죽음은 조선 왕실의 또 다른 여인 귀인 조 씨를 떠올리게 합니다. 인조 시절 귀인 조 씨 역시 왕의 사랑을 믿고 궁중에서 전횡을 일삼다 결국 효종에 의해 패출되어 사사되었습니다. 두 여인 모두 왕의 총애를 등에 업었고 왕실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새로운 왕의 손에 의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 중 일부는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정말 문씨가 사도세자를 모함했을까? 혹은 정조가 정치적 안정을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문씨는 궁녀 출신의 일가의 후궁기였습니다. 노론 소론과 같은 정치적 기반이 없었고 후궁으로서 세자의 운명을 좌우하기는 어려웠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조가 즉위 직후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희생양을 만든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록에 기록된 문씨의 행태는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해경궁 홍씨는 그녀를 요녀 요누라 부르며 직접 그 악행을 목격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생생한 증언은 단순한 상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정조의 분노는 지나치게 뜨거웠습니다. 단 20일 만에 폐위 5개월 만에 사약이라니 그것은 정치적 판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의 깊이였습니다. 정조에게 문씨는 정치적 적이 아니라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였습니다. 그는 왕이기 이전에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복수는 피로 물든 왕권의 선언이자 한 인간의 절규였습니다. 숙계문 씨의 죽음으로 이모화변의 비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오래도록 조선 왕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조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 복수는 결코 그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마음의 상처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복수는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역사는 그날을 잊지 않습니다. 1776년 여름 정조는 왕으로서의 첫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정치가 아닌 감정의 명령이었고 정의이자 복수였습니다. 그 순간 조선의 역사는 또 한 번 피로 물들었습니다. 1776년 숙계문 씨의 사약 사건은 단지 한 후궁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선 후기 정치 질서의 재편성과 왕권 강화를 상징하는 정조의 선언이자 서막이었습니다. 정조는 즉위 직후 문씨 일가를 제거함으로써 궁중 내 암흑 세력을 숙청했습니다. 문씨는 왕권을 위협했던 상징적 존재였고 그녀의 일가는 비선 조직처럼 움직이며 조정을 흔들었기에 정조의 첫 타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정치적 수술이었습니다. 혈통도 없고 당파도 없고 백성들의 동정조차 받지 못하던 문씨는 희생양으로 이상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정조가 앞으로 왕권을 바탕으로 한 개혁 정치를 전개하는 데 필요한 첫 단추였습니다. 실제로 문씨 제거 이후 정조는 본격적인 정치를 시작합니다. 그는 노론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탕평책, 당, 핑체 함초를 추진하고 규장각을 중심으로 신진 세력 육성 실학자 등용, 서울 차별 완화, 군영 개편 등 조선 후기 사회를 뿌리부터 재편하는 강력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숙계문씨 사건은 정조의 정치 스타일 즉 감정과 이성 복수와 개혁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적 리더십을 드러낸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어린 시절의 상처와 원한을 결단력 있게 처리하며 인간적인 면모를 보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왕권의 정당성과 정치를 시작하는 구심점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면에는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정조는 정말로 문씨를 용서할 수 없어서 그녀를 처단한 것일까? 아니면 숙계문 씨가 정조의 정치적 구상에서 정리되어야 할 불편한 존재였기 때문일까? 역사는 늘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문 씨는 한 시대의 윤리를 파괴한 인물로 기록됩니다. 그녀는 궁녀의 신분으로 왕의 총애를 받았고 두 딸을 낳았으며 최고 후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는 곧 교만으로 변했고 사도세자에 대한 모함과 중상은 당시의 도덕과 질서를 뒤흔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녀 역시 조선 후기의 엄혹한 궁중 정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비극적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문 씨는 정치적 백도 없고 가문도 미약하며 오로지 왕의 사랑만으로 권력을 얻었고 그 사랑이 사라진 순간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스스로의 권력을 지킬 기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빠 문성국 외에는 믿을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의 야망이 지나쳤을지라도 그 야망이 없었다면 그녀는 어느 누구의 기억 속에도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조는 문 씨를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단순한 역적으로 아니면 복수해야 할 대상으로 어쩌면 그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조는 평생 사도세자의 죽음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이모화변을 공식적으로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죽음을 안고 왕으로서 살아가야 했고 그 분노와 상처는 문 씨에게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정조는 문 씨에게는 철저히 냉혹했지만 그녀의 딸들에게만큼은 연민을 보였습니다. 그 이중성은 단순한 정치인의 처세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정조의 내면이자 그가 받은 상처의 깊이를 말해주는 증거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조정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정조는 노론, 소론, 남인 등 당쟁의 틀을 흔들며 자신만의 인재를 규장각을 통해 등용하고 지방관의 폐단을 없애고 군제 개혁을 시도하며 강한 왕정을 실현하려 했습니다. 정조는 더 이상 조부 영조의 그늘 아래에 있는 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노를 복수로 복수를 정치로 정치를 개혁으로 바꾸는 가장 치열하고도 냉철한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변화와 개혁은 한 여인의 처형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숙계문씨. 그녀는 조선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후궁이 되었고 가장 처절한 복수의 대상이 되었으며 궁중 권력의 허망함을 상징하는 인물로 남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숙계문씨에 대한 평가는 단순한 악녀로 머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조의 복수극에서 그녀는 확실히 가해자로 묘사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명의 권력에 집착한 인간 동시에 불안정한 신분을 극복하려 발버둥친 여성을 보게 됩니다. 문 씨는 궁녀라는 미천한 신분에서 출발했습니다. 왕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고 자녀를 낳았으며 수기 수위까지 오르며 후궁으로서는 최고 지위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궁중 내에서 정치적 기반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노론도 없었고 대신들도 그녀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권력은 오로지 왕의 사랑 하나에만 의존했으며 그 사랑이 식는 순간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조선 후기 여성의 권력 한계와 궁중 정치의 냉혹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싸웠고 그 싸움은 때로 사도세자와의 갈등, 중상모략 권세의 전횡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조선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후궁이 되었고 한 왕의 복수 대상이자 역사 속에 오래도록 남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후 조선 역사 속에서 숙계문 씨는 문학과 영상물 속 악역의 전형으로 그려졌습니다. 드라마나 소설에서는 사도세자를 모함한 궁중 요물로 묘사되며 그녀의 눈빛은 음험하고 말투는 교활하게 연출되곤 합니다. 정조는 그에 맞서는 정의로운 군주이자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정당한 복수자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정말로 문 씨는 그저 악녀였을까요? 우리가 마주하는 문 씨의 모습은 해경궁 홍 씨의 기록인 한중록거를 통해 본 시선이 대부분입니다. 이 기록은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이 실린 회고록이라는 점에서 절대적인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엔 다소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문 씨를 보다 중립적인 시선에서 바라봅니다. 그녀 역시 엄격한 신분 질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권력에 기대야 했던 약자였고 사도세자와의 갈등 또한 왕실 내 복잡한 감정 구조와 정치 역학의 결과였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녀는 조선 후기의 파란 속에서 한 시대를 관통한 비극의 인물로도 해석됩니다.
문 씨의 사망은 단지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이모화변의 상흔이 정리되었고 정조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자신만의 정치 구상을 실현해 나갑니다. 한 명의 여인을 희생시킴으로써 왕권을 확립하고 조선 후기에 새로운 정치 질서를 수립하는 데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렇듯 숙계문 씨 사건은 단순한 후궁의 비극이 아니라 정조라는 인물의 내면과 통치 철학 조선 왕실의 구조적 모순, 그리고 인간 감정의 복잡함까지 모두 담겨 있는 복합적 역사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물음을 던집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과 감정을 남겼는지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조선의 잊혀진 인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